자, 이어서 그 마지막 페이지, 5페이지 파일 경로명. 이것도 윈도우즈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윈도우즈 운영 체제에는 그 디스크 드라이브, 뭐 C, D, E 그 드라이브명 알죠? 디스크 드라이브 개념이 있고 이게 알파벳 C, D, E. 윈도우즈 경로명 이렇게 C 콜론 그다음 디렉토리가 쭉 나오죠. 윈도우즈가 이래. 그리고 유닉스, 리눅스는 드라이브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git bash shell, 자, 윈도우즈에서 git bash shell 명령을 입력할 때는 이런 C 콜론 같은 드라이브를 입력할 수가 없어요. 그 리눅스나 bash shell에는 드라이브 개념이 없어서. 그래서 C 콜론이 아니고 이렇게 마치 디렉토리인 것처럼 이렇게 입력해야 돼. 경로명 입력할 때 윈도우즈랑 예를 들어서 윈도우즈의 경로명은 이거라고 할 때 이걸 bash shell에서 입력할 때는 이렇게 입력해야 된다 라는 거. 윈도우즈만 해당되는 내용이고, 자, 그 다음 기초명령 2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git이 왜 필수인가? 여러분 이제 열심히 프로젝트 같은 거 하다 보면 중간에 어떤 거 구현하다가 망해버리는 수가 있어요. 어떤 새로운 기능 열심히 구현하려고 구현 열심히 했는데 망해버렸어. 완성 못하겠고 버그가 넘쳐나. 그래서 포기. 이 기능 추가 포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지금 워낙 이것저것 건드리다가 망했기 때문에 이 건드리기 전 수정전 상태로 되돌리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흔하지. 어떻게 하는가? 뭐 가장 단순한 방법은 뭔가 내가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는 수정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프로젝트 소스 코드를 전체를 압축해서 백업을 해둔 다음에 그리고 뭔가 모험적인 어떤 시도를 하겠죠. 하다가 망하면 압축해둔 그 상태로 이게 지금 망해버린 거 지워버리고 압축해서 백업해둔 거 꺼내면 되죠. 그러면 아주 쉽게 이전 상태로 되돌아갈 수가 있지. 그런데 이런 식으로 백업을 하는 건 매번 뭔가 구현할 때마다 매번 백업하는 것이 번거롭고 가끔 백업을 깜빡했다. 그러면 이제 못 되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백업이 너무 많아지면 또 각각의 백업 파일이 뭔가 헷갈리기도 하고, 이럴 때는 자동으로 버전을 기록해주고 언제든 옛날 버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버전 관리 도구가 필요하죠. 버전 관리 도구가 있다면 언제든지 옛날 버전으로 쉽게 되돌아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중요한 이유, 이것 때문에 필수지. 사실 이것 때문에 생겼어요. 프로젝트 공동작업. 친구들이랑 같이 프로젝트 할 때 내가 애써서 구현한 코드를 다른 팀원이 스스로 망쳐버리는 경우도 빈번하죠. 그러니까 내가 구현해서 잘 됐었어. 근데 친구가 어떤 새로운 기능 구현한다고 이것저것 건드렸더니 내가 구현한 기능도 에러가 나고 안 돌아가. 자, 이렇게 팀원들이 각자 구현한 버전들을 전부 취합해서 모아야 되는데 이때 잘못 모으면 망가지기도 해요. 이 작업이 크지. 자, 이럴 때 이런 거 각자 개발하고 각자 개발한 걸 취합하고 망치지 않게 자동으로 취합하고 이런 걸 도와주는 도구가 없느냐? 자, 그게 버전 관리예요. 필수죠,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필수야. 옛날에 깃을 한 10년 전에는 우리나라 개발할 때 깃 안 썼어요. 깃을 이렇게 지금은 깃 안 쓰는 개발자나 개발팀이 없죠. 근데 10년 전은 아니야. 10년 전쯤에는. 깃을 열심히 쓰기 시작한 게 한 10년밖에 안 돼요.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팀 프로젝트 할 때, 그때는 IT 이 건물에 각
뭐 소프, 컴공, 뭐 정통마다 풀잭실이 있었어요. 소프 풀잭실이 사실 저기 시계 있는데 저기요. 저쪽 뒷문을 막아놓고 뒷문에 한 2m 정도를 작은 방으로 막았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팀 책상 여러 개 삥 둘러 놓고 학생들이 모여서 팀 풀잭을 했고, 뭐 밤을 끄딱 세우기가 일수라서 뭐 이동식 뭐 요즘도 있나? 라꾸라꾸 침대라고 요즘도 있나요? 그 침대 갖다 놓고 학생들이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정말로 먹고 자고 하면서 팀 풀잭을 하고 그랬었어요. 왜? 전부 각자 구현한 거 전부 취합하는 것을 수동으로 해야 되니까 모여 있어야 돼. 모여 있어야 되고, 취합했더니 안 돌아간다. 그럼 같이 디버깅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다 모여서 밤새고 이랬었어요. 근데 요즘은 우리 소프는 소프 풀잭실이 없어지고 강의실로 터버렸죠. 자, 이제 깃 덕분에 취합이 이런 각자 구현한 버전 취합을 깃이 자동으로 해주니까 팀 풀잭을 하더라도 모여서 밤새워야 되는 일이 이제 필요 없는 거야. 깃이 자동으로 해줘. 이게 굉장히 커요. 왜 굉장히 크냐면, 3명이 팀 풀잭가 있는데, 3명이 각자 개발할 때 각자 잘 됐어. 근데 그걸 한 군데로 모았더니 에러가 터져. 자, 그럼 누가 그걸 책임지고 혼자 디버깅 할 사람이 없지. 셋이 머리를 맞대고 디버깅 해야 될 거 아니야. 디버깅이 쉽나? 그러니까 셋이 밤새는 거야. 그래서 팀 풀잭 할 때는 거의 뭐, 마지막 한두 달은 3명, 팀원들이 풀잭실에서 먹고 자고 했지. 집에 잘 못 가고. 자, 그런데 깃 때문에 이제 안 그래도 돼요. 깃이 자동으로 해줘. 또 풀잭실이 필요 없을 정도로 좋아졌죠. 자, 버전 관리 시스템. 이와 같은 것을 해주는 게 깃이고, 그래서 깃이 필수예요. 깃 없이 개발한다는 것, 특히 깃 없이 팀 풀잭한다는 건 이제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과거 버전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고, 또 이전 버전과 새 버전에 뭐가 달라졌는지 각각의 버전 달라진 부분만 딱 요약해서 비교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공동 프로젝트 할 때 자동으로 취합해주고, 취합할 때 누군가 망칠 것 같다고 하면 막아요. 너 이거 못 올린다 라고 경고가 발생하고 업로드가 막아져요. 그리고 각자 구현한 코드를 안전하게 자동 병합해주고, 같이 날밤을 안 새워도 돼요. 뭐 굉장히 편한 세상이 됐죠. 그래서 여러분이 깃을 배워야 되는 거고, 그래서 깃을또 여러분이 이제 뭐 4학년쯤 되면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이라면 당연히 팀 프로젝트하고 취업할 때 포트폴리오 프로젝트라고 하죠. 내가 이렇게 이런 프로젝트를 팀 프로젝트를 했다라고 자소서에 소개를 해야 될 텐데, 깃을 제대로 못 써서 깃이 자동으로 해주긴 하지만, 자, 이제는 깃을 제대로 사용 못해서 리포지토리를 망치는 그런 요즘 여러분 말로 빌런이라고 하죠. 그 팀의 빌런이 되면 안 되겠지. 편해지긴 했지만 대신 깃을 이용해서 편해지는 거라서 깃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자동으로 해주긴 해주지만 그게 완전히 인공지능처럼 자동은 아니야. 잘 사용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개발자라면 반드시 깃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깃 리포지토리, 저장소를 리파지토리라고 부르죠. 소스코드 버전들을 저장하는 저장소가 리파지토리인데, 깃 리포지토리는 로컬 리포지토리가 있고 리모트 리포지토리가 있어요. 로컬 리포지토리는 여러분 노트북에 저장하는 게 로컬이고, 리모트는 원격 서버, 깃허브이지. 깃허브 리포지토리가 리모트예요. 그래서 깃허브, 리모트, 깃허브에다가 저장소, 리포지토리를 만들고, 이제 그걸로 공유하고 협업을 해요. 깃 리포지토리가 깃허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깃허브이고, 무료라서 뭐 소스 코드를 남들이 절대 보면 안 된다라는 이유만 없다면 무료인 깃허브를 쓰지 않을 이유가 없지. 그런데 이제 회사라면, 그렇지. 예를 들어서 뭐 구글에서 뭔가 개발하는데 깃허브에다가 안 올리겠지. 깃허브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상 대주주인데 구글 자기 회사에서 돈 들여서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MS가 다 볼 수 있는 깃허브에다가 올리지 않겠죠. 그러면 구글은 당연히 자체 회사 내에 리포지토리를 깃허브 말고 만들겠죠. 그렇지만 뭐 여러분은 뭐 개인 프로젝트라면 MS가 보든 말든 아무 상관없잖아. 그러면 남들이 봐도 상관없는 건 깃허브에다가 무료로 얼마든지 올려도 돼요. 로컬 리포지토리, 노트북, PC의 로컬 리포지토리. 그래서 그 실시간으로 원격 서버 깃허브에 올리는 게 아니고 실시간으로 원격에 올리는 게 아니고 로컬 리포지토리에다가만 저장하면서 작업을 하다가 작업이 일단락되고 마무리됐다. 자, 이제 작업이 마무리됐으니까 팀원들에게 공유해야 되겠다. 내가 이거 구현 완성했어. 이거 좀 봐봐. 라고 할 때 리모트에 올려요. 근데 로컬에만 저장하면서 작업했는데 작업 실패했어. 그럼 포기해야지. 올리지 말아야죠. 성공한 것만 올려요. 그래서 로컬과 리모트가 따로 있는 이유. 로컬에만 기록하면서 작업하다가 작업이 성공하면은 팀원들한테 보여줄 때, 팀원들과 공유할 때 리모트에 올린다. 근데 혼자 개발하는 경우도 많죠. 그때는 뭐 언제 올리든 내 맘이지. 자, 로컬 리포지토리 만드는 방법. 처음 그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라고 할 때는 로컬에 먼저 만들어서 그걸 리모트로 올려야 돼요. 그런데 처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프로젝트 팀에 내가 나중에 합류했다. 그러면 이미 깃허브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다운로드해서 내 로컬에 다운로드해서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그 버전 관리, 형상 관리와 관련해서 이슈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이슈가 우리가 흔히 이슈가 있다 할 때 그 이슈야. 구현 이슈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소스코드 얘기니까 구현할 이슈. 구현할 뭐 주제, 정확히 주제는 아니지만 구현할 주제가 있다. 또는 뭐라고 번역해야 좋을까? 그냥 우리가 그냥 이슈라고 흔히 많이 쓰지. 구현 이슈가 있다. 자, 그럼 뭐? 세 기능. 이 세 기능 구현해야 돼. 세 기능 구현 이슈죠. 또는 해결해야 될 버그 이슈가 있고, 또는 개선해야 할 좋지 않은 코드 등등. 뭔가 해야 돼. 그 해야 되는 어떤 그 것을 이슈라고 해요. 그러면 그 이슈를 내가 이 이슈 구현할게. 그 이슈를 누군가 구현하겠죠. 구현했어. 그럼 새 버전을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걸 커밋이라고 해요. 커밋이 명사로도 쓰이고 동사로도 쓰이는데 새 버전을 등록하는 행위를 커밋한다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커밋한 결과 새 버전이 등록됐죠. 그렇게 등록된 새 버전이라고 안 해. Git은 버전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버전이라는 단어 대신 커밋이라고 불러요. 등록된 각각의 버전을 커밋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버전을 등록하는 그 동작, 행위 자체도 커밋한다라고 얘기해요. 동사. 또 작업은 로컬에서 하는 거지. 아까 말했듯이 작업은 로컬에서 해요. 로컬에서 해서 로컬 리포지토리에 커밋을 해. 등록을 해. 그러다가 성공했어. 잘한 것 같아. 자, 이제 버그도 없어. 그럼 팀원들한테 공개해야 되겠죠? 그때 리모트에 올려요.
그 다음에 버전은 어떤 단위로 커밋을 하는 게 좋은가? 뭐 내 개인 프로젝트라면 내 맘대로 해도 되지. 내 맘대로. 개인 프로젝트는 그냥 내 맘이야. 그렇지만 팀 프로젝트이면 관례를 따라야죠. 내 맘대로 하면 안 되지. 자, 팀 프로젝트일 경우는 커밋은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소스 코드 수정 작업을 마쳤을 때 커밋을 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가장 바람직한 커밋은 그 커밋이, 그 버전이 어떤 이슈를 해결한, 그러니까 이슈하고 커밋이 1대1인 게 가장 바람직해요. 근데 바람직할 뿐 현실적으로 꼭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야. 그렇지. 1대1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 커밋 1번, 2번, 3번 3개가 모여서 이 이슈 1번을 구현한 거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어요. 1대1은 아니더라도. 근데 뭐가 바람직하지 않냐? 이 3번 커밋은 이슈 2번과 이슈 3번을 동시에 구현한 거다. 이건 안 좋아요. 이 이슈는 이 커밋 이렇게 딱딱 대응이 되는 게 좋아요. 1대1로 대응되면 너무 좋고 1대1이 아니더라도 1대 다라도 딱딱 대응이 돼야 돼. 이슈 하나에 커밋 뭐 2개, 3개. 근데 이슈 하나에 커밋 10개. 이건 너무하지. 그건 이슈 하나에 커밋이 10개다. 이러면 이슈가 너무 크던가. 예를 들자면 회원관리 기능 전체 그게 이슈 하나면 너무 크지. 왜냐하면 회원관리에는 회원 가입 기능도 있고 패스워드 리셋 기능도 있고 패스워드 리셋 기능, 회원 가입 기능 이거 별도의 기능 아니야. 회원 가입 이슈, 그다음에 비밀번호 초기화 이슈 이렇게 이슈를 좀 더 나눠야죠. 그러면 회원 가입 기능을 구현한 커밋 하나, 비밀번호 초기화 기능을 구현한 커밋 하나 이렇게 되겠지. 근데 회원 가입 기능 전체가 하나의 이슈여버리면 커밋이 막 10대 개가 될 거 아니야. 그건 이슈가 너무 큰 거야. 이슈가 너무 크거나 아니면 이슈는 적당한 사이즈인데 커밋이 너무 작으면 예를 들어서 회원가입 기능을 구현한 커밋인데 뭐 화면만 구현한 커밋 또는 저장 기능만 구현한 커밋 에러 처리 기능만 구현한 커밋 이건 너무 작지. 이슈도 적당한 크기, 커밋도 적당한 크기. 그리고 이슈하고 커밋이 바로바로 1대1 대응되는 게 가급적 1대1 아니면 이슈 하나당 커밋 2-3개 정도 이게 적당한 규모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작업을 마쳤을 때 커밋을 하는 게 좋은데 그 의미 있는 작업이라는 게 이슈. 어떤 이슈를 구현했다. 어떤 버그를 해결했다. 그러면 커밋. 그러면 이제 각각의 커밋마다 이 커밋이 뭘 한 거다라고 적어야 되는데 이게 어떤 이슈를 구현한 커밋이면 길게 적을 필요 없어. 이슈 아이디만 적으면 돼. 이슈 아이디. 그리고 그 이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GitHub에 이슈 게시판이 있어요. 여기 GitHub 들어가 보면 첫 번째가 코드 탭이고 코드 여기가 소스 코드를 쭉 살펴볼 수 있는 디렉토리 쭉 들어가서 코드고 그 다음에 바로 이슈 탭이에요. 여기 뉴 이슈 눌러서 게시판 같은 거야. 이슈 하나하나를 이슈 게시판에 등록하면 돼요. 그럼 이슈 번호가 순서대로 1번, 2번, 1번 이슈, 2번 이슈, 3번 이슈가 쭉 등록이 돼요. 자, 자세한 내용은 GitHub의 이슈 게시판에 등록을 하고 커밋 메시지에는 이슈 번호만 적으면 돼. 이 이슈를 구현한 커밋이다. 커밋 메시지는 간단하게.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아까 이슈 게시판은 말 그대로 게시판이에요. 자세하게 장황하게 이슈 게시판에다가 적으면 돼요. 그래서 원래 커밋 메시지가 첫 번째 줄이 제목이고 한 칸 떼고 한 줄 떼고 본문을 적게 되어 있는데 커밋 메시지의 본문을 길게 적는 건 비추천이에요. 커밋 메시지는 그냥 제목에다가 간단한 제목과 이슈 번호 정도만 적어주고 자세한 내용은 이슈에다가 이슈 게시판에다가 다 적어라. 이게 바람직한 관리야.
굳이 커밋에다가 자세하게 적어야 되겠다면은 첫 줄은 제목이고 둘째 줄은 비워둬야 되고 셋째 줄부터 본문을 적어야 돼요. 그래서 제목과 본문 사이에 반드시 둘째 줄은 비워져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버전이라고 안 하고 커밋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id라고 안 하고 또 해시라고 해요. 커밋 해시가 해시를 이 기세에서는 id 대신 해시라고 불러요. 또 각각의 커밋에는 알파벳과 숫자, 이게 16진수예요. 16진수 40자리의 해시가 자동으로 부여돼요. 왜 40자리나 됐느냐? 전 세계에 유니크한 아이디를 만들고 싶은 거죠. 16진수 40자리 정도면 어떤 커밋 해시도 중복될 수가 없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16진수 40자리는. 커밋 해시. 그 다음에 또 워킹 트리, 이것은 Git의 용어가 아니고 이거 개발자들의 흔한 일반적인 용어예요. 워킹 트리. 워킹, 개발자 용어니까 워킹이 코딩이지. 트리, 이게 그 디렉토리 구조가 트리 구조잖아. 그래서 내가 코딩하고 있는 트리, 디렉토리란 얘기예요. 즉 프로젝트 디렉토리를 개발자들이, 영어권 개발자들이 워킹 트리라고 얘기해요. 워킹 디렉토리라고 얘기하기도 해. 워킹 디렉토리, 워킹 트리. 디렉토리를 왜 트리라고 하느냐? 디렉토리 구조가 트리 구조니까. 왜냐면 프로젝트 폴더 안에 src 폴더가 있고 빈 폴더도 있고 타겟 폴더도 있고 이렇게 폴더가 쭉쭉쭉 내려가잖아. 트리 구조로. 워킹 트리, 프로젝트 디렉토리이다. 그 다음에 스테이징 에어리아, 이건 Git 용어예요. 일반적인 용어가 아니야. 그냥 직역하면 무대지, 무대 영역, 무대, 스테이지. 무슨 무대냐? 라고 하면 버전 관리 무대야. 버전 관리를 버전을 기록할 대상 파일은 지금 워킹 트리에 있는 모든 파일이 다 버전 관리 대상은 아니야. 버전 관리해야 되는 파일이 있고 버전 관리할 필요가 없는 파일도 있어요. 그래서 버전 관리할 파일들은 버전 기록을 할 때 무대에 올려놓은 다음에 커밋 해야 돼요. 그 무대. 근데 스테이징 에어리아. 그래서 버전을 기록할 파일만 선택하는 행위. 그 행위가 스테이징이에요. 무대에 올린다. 버전을 기록할 파일들만 선택을 하고 무대에 올리고 그 다음에 커밋 하면 무대에 올라간 스테이징 에어리아에 올라간 파일만 기록이 돼요. 그래서 스테이징 에어리아는 물리 공간이 아니고 그냥 선택됐다는 뜻이에요. 가상의 공간이에요. 스테이징 에어리아에 올라갔다 이 말은 그냥 선택되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파일을 10개 수정했지만 그 중에 7개만 버전 기록을 하고 나머지 3개는 안 한다. 그럼 그 7개 파일만 스테이징 에어리아에 선택한 후에 커밋 하면 그 7개 파일만 새 커밋이 기록이 돼요. 스테이징 에어리아를 인덱스라고 부르기도 해요. 옛날에는 인덱스라고 불렀대. 근데 요즘은 스테이징 에어리아라고 훨씬 더 많이 불러요. 그리고 커밋을 명사로도 쓰이지만 동사로도 쓰이는 것처럼 이 스테이지도 마찬가지예요. 버전 기록할 파일을 고르는 행위 자체를 스테이지라고 해요. 그래서 선택된 파일이다를 뭐라고 부르냐면 스테이지드 파일이라고 불러요. 스테이지드. 선택됐다. 스테이징 에어리아, 선택된 영역. 스냅샷. 각각의 버전을 스냅샷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 그대로 스냅샷을 떠서 스냅샷이 그 현재 상태 그대로 딱 뜨는 걸 말하죠.
복사본 뜨듯이 딱 뜨는 거. 그래서 그 딱 스냅 사진이라고도 하잖아. 현재 모습 그대로 착각 찍어 놓는 거. 그 스냅 비슷한 의미예요. 스냅샷. 스냅샷이 원래 사진 쪽 용어지. 현재 모습을 포착 이미지로 떠놓는다. 그래서 소스코드 버전 기록도 스냅샷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해요. 마치 사진 찍듯이 사진을 찍어 놓듯이 소스코드 버전을 스냅샷을 떠놓는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첫 필기시험 예상 문제. 반드시 나오는 예상 문제. 워킹 트리, 즉 프로젝트 디렉토리죠. 프로젝트 디렉토리 내부의 파일의 상태. untracked, 이 트랙이 트래킹, 추적이란 뜻이죠. 추적. 깃이 소스 코드를 추적을 해. 무슨 추적? 버전을 기록하는 게 추적이죠. 왜 추적? 이게 그 트랙이 그 지나간 발자국, 흔적 뭐 이런 의미잖아. 그 자동차 바퀴가 도로에 쭉 그 모양을 남기고, 즉 여러분이 눈밭에 쭉 걸어가잖아. 그게 트랙이야. 그래서 이 트랙, 소스 코드가 변경된 기록을 추적한다 이 말이에요. 변경 히스토리, 버전 히스토리를 트랙한다. 왜냐하면 그 의미를 알면 잘 외워지니까 지금 의미를 설명해 주는 거야. 트랙 어떤 파일이 깃에서 트랙 파일이다. 이 말은 버전 기록이 되고 있는 파일이 트랙 파일이죠. 그러면 untracked 파일이다. 이 말은 버전 기록을 안 하는 파일이 untracked 파일이지. 버전 기록을 안 하는 파일, untracked 파일. tracked 파일, 버전 기록을 하고 있는 파일이 tracked 파일이고, track, 발자국. 원래 트랙이라는 단어가 그 말이에요. 쭉 걸어온 발자국, 바퀴가 지나간 바퀴의 발자국. 그런 걸 트랙이라고 얘기해요. staged. 이해되죠? 선택된 파일이다. staged. 스테이지드 상태로 만들어 놓고 커밋을 해야 돼요. 스테이지드 된 것만 커밋 돼. 그러면 스테이지 상태로 올라간 파일은, 스테이지 상태가 된 파일은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방금 내가 새 파일을 만들었어. 새 파일을 만들자마자 스테이지 에리어에 올려놓은 파일, 뉴 파일이죠. 쉽게 말해서 뉴 파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미 한번 버전이 커밋 됐어. 그런데 또 수정했고 또 커밋하려고 스테이징 에리어에 올렸어요. 이건 뉴 파일이 아니고 modified 파일이죠. 스테이징 에리어에 깃 상태를 보면 스테이징 에리어에 올라간 파일들 목록을 쫙 보여주는데, 어떤 파일 옆에는 new 파일이라고 적혀 있고 어떤 파일 옆에는 modified라고 적혀 있어요. 그 차이가 이거예요. new 파일은 말 그대로 new 파일이고 modified 파일은 한 번 기록됐는데 또 수정됐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스테이지드 에리어에 올라가지 않은 파일은 untracked이거나 한 번도 기록 안 된 거, untracked. 근데 한 번이라도 기록됐으면 스테이지드 에리어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스테이지 에리어에 안 올라갔다. 그러면 unmodified이거나 modified 둘 중에 하나예요. 한 번이라도 기록됐는데, 커밋된 이후에 수정됐는가, 수정되지 않았는가. 한 번이라도 커밋된 후에 수정됐다가 modified고, 커밋된 이후에 수정되지 않았다, unmodified. 이게 수정됐다는 얘기는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잖아. 그 시점이 마지막 커밋 이후에 modified 됐는지 unmodified 됐는지. 그러면 unmodified 파일을 스테이징 에러에 오를 이유는 전혀 없고 올라가지도 않아. modified 파일이 스테이지드가 되는 거죠. modified가 staged로 변한 다음에 commit 하면 다시 modified가 되겠다. 아니, unmodified가 되죠.
그다음에 untracked 했는데 staged로 올라간 다음에 commit하면 unmodified가 되고. 자, 의미를 이해하기 바래요. 그래서 상태 변화. 처음에는 새 파일이니까 untracked. 그다음에 그걸 스테이지에 올리고 commit하면 unmodified. 그다음에 새 기능 구현하려고 수정했어. 그다음에 다시 staged. 그다음에 또 commit하면 unmodified. 그래서 소스 코드의 일생은 이렇게 되지. 물론 untracked에서 끝나는 파일도 있죠. 버전 관리 대상이 아닌 파일들은 untracked 상태로 쭉 가지. untracked 파일은 그냥 untracked지 modified, unmodified 이거 관리 안 해요. 그냥 untracked는 끝까지 untracked야. 오케이. 요거 꼭 나오니까 자 이거 잠깐 읽어보기 바래요. 읽어보고 특히 그걸 이해하세요. 예를 들어서 커밋한 다음에 그 파일을 수정을 했다. 그 수정된 파일의 상태는 뭔가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이해하고 있는가 물어봐요. 근데 답은 딱 무슨 상태다. 뭐 untracked다, staged다, unmodified다, modified다 이렇게 딱 적으면 되는데 뭐뭐뭐 했고 뭐뭐뭐 했다 이렇게 했다. 자, 그 파일의 상태는 뭔가 이렇게 질문이 나와요. 자, 지금 외우기 바래요. 워킹 트리 내부의 파일 상태 변화. 자, 새로 만들었다. untracked. 스태닝 아래 선택했다. staged. commit했다. unmodified. 수정했다. commit 해서 unmodified인데 unmodified 파일을 수정했다. 그럼 수정했으니까 modified. 다시 commit 하려고 다시 staging 아래 선택하면 staged. commit하면 다시 unmodified. 이게 이런 식으로 상태가 변화해 가겠죠. 이 라이프 사이클. 오케이. 뭐 어렵지 않죠? 자, 기초명령. 프로젝트 새로 시작했다면은 프로젝트 디렉토리에서 로컬 리포지토리도 만들어야 되겠죠? 로컬 리포지토리 만드는 명령은 git init이에요. git init. 그리고 워킹 트리에 있는 파일들의 상태를 확인하는 명령은 git status. 그리고 어떤 파일을 스테이징 에어리아에 선택, 등록하는 명령은 git add. git add하고 파일명.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파일명 여러 개 적어줘도 돼. 뭐 a.txt, b.txt 여러 개 적어줘도 되고 아니면 아스테리크. 이걸 와일드 카드라고 부르죠. 이름이 뭐든 상관없고 확장자가 .txt인 모든 파일을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파일을 스테이징 에어리아에 등록한다. 이렇게. 참고 이거 유닉스 배울 때 배울 얘기인데 라서 일단 넘어갑시다. 유닉스에 관심 있는 학생만 이 참고 읽어보기 바라고. 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article.txt를 그 다운표로 묶어줄 수 있어요. 다운표로 묶어주면 현재 디렉토리에 안 묶어주면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이게 다운표로 안 묶은 와일드카드는 현재 디렉토리에만 해당이 돼요. 그 디렉토리를 뒤지고 다니면서 그 아래는 해당이 안 돼. 다운표로 안 묶으면. 다운표로 묶어주면은 그 디렉토리 그 아래 워킹 트리 전체 서브 디렉토리 포함 전체에서 aspect.txt를 전부 다 애드한다. 즉 내가 자바 프로젝트인데
자바 프로젝트인데 모든 자바 소스 코드를 다 선택하겠다. git add java 하면 되죠. 자바 소스 코드는 다 java니까. 그러면 내 프로젝트에 있는 프로젝트 디렉토리에서 이걸 실행하면 그 프로젝트의 아래에 있는 모든 자바 파일이 다 스테이징 에어라에 선택이 되지. 단 모든 파일은 아니야. 왜냐하면 unmodified 파일은 스테이징 에어라에 선택하는 게 의미가 없죠. 수정된 것만 새 버전 기록하는 거지. 수정도 안 됐는데 왜 새 버전 기록해? 자, 그래서 git add 이런 식으로 파일 여러 개를 한꺼번에 지정하면 어떤 것만 자동으로 스테이징 에어라에 올라가느냐. 이거 안 적었나? 아니다. 이거 넘어갑시다. 오케이. 아무튼 자 이렇게 하면 뒤지고 다닌다. 디렉토리 아래까지 다 등록하려면 따옴표로 묶어주면 된다. 참고도 뒤에서 배울 내용이에요. 유닉스에 관심 있는 학생은 미리 읽어둘만 해. 근데 어차피 나중에 배워요. 유닉스 배울 때. 그 다음에 그냥 아스테리크 하면 따옴표로 안 묶었으니까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파일이죠. 자, 이런 걸 와일드카드라고 불러요. 파일명 와일드카드. 정규식이 아니야. 와일드카드라고 불러요. 파일명의 패턴은 정규식이라고 안 하고 쉘에서 입력하는 쉘이죠. 쉘 명령이죠. 쉘 명령에서 입력하는 파일명 패턴은 정규식이 아니라 쉘의 파일명 와일드카드예요. 그 와일드카드 우리나라 말로 여러분은 모르겠다. 깍두기란 말 여러분도 모르죠? 옛날 애들이 놀 때 그냥 그 깍두기라는 역할이 있어요. 아무거나 그냥 다 해도 되는. 보통 막내 동생을 그 깍두기라고 시키지. 미국에서 서양에서 카드놀이 할 때 그 와일드 카드, 조커 카드라고 하나? 아무거나 다 쓸 수 있는 카드를 와일드 카드라고 하죠. 그 와일드 카드요. 카드놀이에서 나오는 와일드 카드라는 용어예요. 그래서 정규식하고 좀 달라요. 정규식 아는 학생도 있을 텐데 쉘에서 파일명 패턴 와일드 카드는 정규식과 좀 다르다. 기억하기 바라고. 아스테리크가 어떤 문자열과 다 매칭하는 와일드 카드가 아스테리크. 문자 한 개와 일치하는 게 물음표. 자, 괄호 안에 있는 문자 중에 하나만 매칭되는 게 이 브라켓. 자, 이 부분은 정규식하고 같지. 근데 이거 두 개는 정규식하고 다르죠. 자, 이것도 외우기 바라고. 이거 필기시험에는 안 나와요. 근데 뒤에 유닉스 필기시험에 나와. 유닉스에서 당연히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유닉스. 그 다음에 이것도 유닉스 필기시험에서 나와. git 필기시험에서는 안 나오고. 유닉스 배울 때 또 배울 내용이고 거기서는 시험에 나온다라는 거. 현재 명령 프롬프트에서 점이 현재 디렉토리고 점은 부모 디렉토리예요. 점은. 그리고 명령 프롬프트에서 이게 쉘에서 입력할 때 틸드 여기 키보드 왼쪽 위 구석이죠. 왼쪽 위 구석 틸드 왼쪽 위 구석 이스케이프 키 바로 아래에 있는 문자 틸드 문자. 근데 그 시프트를 누르고 눌러야 틸드가 되지. 시프트 누르고 눌러야 틸드 문자. 이게 홈 디렉토리를 의미해요. 홈 디렉토리가 유닉스는 기본적으로 멀티 유저 운영 체제인데 요즘 윈도우즈도 그래. 여러분 윈도우즈도 여러분의 홈 디렉토리가 있어요. 내 계정명으로 된 그 홈 디렉토리. 그 사용자의 시작 디렉토리.
홈 디렉토리. 홈페이지의 홈과 비슷한 의미의 홈이에요. 이런 그 쉘에서 명령 입력할 때 이런 거 필요하니까 이거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시험에는 유닉스 배울 때는 꼭 나와요. 이거 물어보는 문제도 유닉스 배울 때 꼭 나와. 그렇지만 당분간은 안 나오지만 그래도 그 쉘에서 명령 입력할 때 필요하니까 미리 외워두기 바라고. 그러니까 등록이 스테이징 예열의 등록이 git add였죠. git add 취소가 git reset이에요. git reset. 혹은 git rm 요 명령으로도 돼요. 뭐 원하는 대로 이렇게 취소할 수도 있고 이렇게 취소할 수도 있고. 이렇게 스테이징 에러에 등록한 다음에 커밋하겠다. 그건 git 커밋이에요. git 커밋하면 커밋 메시지를 입력하기 위한 편집기가 자동으로 열려요. 그래서 그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그 처음에 설치할 때 이거 처음에 설치할 때 이게 그 편집기 선택하는 화면이었어요. 여기서 커밋 메시지 입력할 때 메시지를 입력할 편집기를 선택하는 거였고, 여기서 윈도우즈 메모장은 안 좋아. 윈도우즈 메모장은 왜 안 좋냐? 아까 말한 대로 주바꿈 문자를 인식 못해요. 개발자가 쓰면 안 되는 텍스트 에디터가 윈도우즈 메모장. 왜? 유닉스 주바꿈 문자 인식 못해.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에디터를 선택해도 좋고, 뭐 여기 그 다음에 여기서 선택을 깜빡하고 제대로 안 했다 라고 하면 그 git 명령으로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럼 뒤에서 설명하겠고, 맥은 아마 맥에서 git 설치할 때는 안 물어볼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맥이면 아마 VI 에디터가 열릴 텐데, 그래서 유닉스 배울 때 VI 에디터 사용법도 배워야 돼요. 아주 리눅스의 기본 텍스트 에디터가 VI 에디터라서. 아무튼 그렇고, 즉 되돌아와서 편집기가 자동으로 열린다. 그 편집기가 뭐인지는 이제 아마 설정을 안 한 유닉스, 리눅스라면 VI가 열릴 테고, 윈도우즈라면 아까 설치할 때 설정한 그게 열려요. 그 다음에 메시지를 입력하고 저장한 후에 편집기를 닫으면 커밋 명령이 완료되는데, 생각이 바뀌었다. 커밋 안 해야겠다. 그러면 저장하지 않고 편집기를 닫으면 커밋이 취소돼요. 커밋 안 돼요. 꼭 저장하고 메시지 입력한 다음에 저장하고 닫아야 돼요. 그 다음에 커밋 목록 보는 명령이 git log예요. 그 다음에 커밋이 기록된 파일 목록과 삽입 삭제된 주수까지 보겠다. 그러면 대시 스탯. 이게 통계를 스태티스틱스가 통계잖아. 스탯. 그 뭐 선수 스탯 보자라고 하지. 그 스탯이 그 통계란 말이에요. 스태티스틱스. 뭐 야구 선수 스탯이 좋아졌다. 이 말이 이제 기록이죠. 통계 기록이기 때문에 스탯이라고 불러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줄수, 뭐 몇 줄 추가, 몇 줄 삭제, 이게 스탯이에요. 이 옵션도 의미를 알면 잘 외워져. 그 다음에 커밋과 커밋들 사이에 부모 커밋, 이게 부모 버전, 자식 버전이 있어요. 부모 자식 관계가 있어요. 뭐냐면 부모 버전을 수정해서 만들어진 게 자식 버전이야. 그런 부모 자식 관계를 보여달라라는 옵션이 그래프예요. 선으로 연결해달라. 선으로 연결하고 나면 그래프가 되니까.
자, 그 단답식 그 필기 문제의 단답식이니까 뻔히 나오는 문제가 상태가 뭐냐? 그럼 뭐 unmodified 상태다, modified 상태다. 그다음에 명령이 뭐냐예요. 무슨 일을 하는 명령이 뭐냐? 명령 적는 거예요. 그 명령 적는 문제 또는 첫 번째 시험의 경우에는 상태 묻는 문제 이런 문제들만 나와요. 뭐 설명하라 이런 거 안 나와. 명령들을 외우세요. 유닉스 시험 필기 시험 볼 때는 요거 나오고. 오케이, 마칩시다.